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파업은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한순간에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법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셈인 거죠. 자, 오늘 이 위험천만한 줄타기가 대체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권리면서 동시에 범죄일 수 있다. 이 두 단어 사이에 놓인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거기가 바로 노동자, 기업, 그리고 법원이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그럼 대체 그 경계는 누가 또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자, 이 줄타기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바로 파업이라는 이 단어 그 자체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파업이 도대체 뭐냐, 그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오늘 야근 못하겠습니다 하고 거부하는 거. 자,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파업일까요? 아닐까요? 바로 이 경계선이 첫 번째 논쟁 지점입니다. 예전에는요, 늘 하던 연장 근로를 다 같이 거부한다? 그럼 바로 쟁이행위, 그러니까 불법 파업으로 간주되기 딱 좋았어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의 입장은 확 달라졌습니다. 훨씬 신중해졌죠. 이게 노동자의 권리 행사일 수도 있으니까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보세요. 단순한 잔업 거부, 이거 하나조차도 이렇게 복잡한 법적 해석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 파업의 정의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체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하청에, 재하청에 구조가 복잡할 때는 정말 골치 아파지죠. 나의 진짜 사장은 과연 누구일까요? 계약서에 도장 찍은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 뒤에서 모든 걸 쥐고 흔드는 원청 대기업일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한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CJ 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계약서상의 사장인 대리점주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질적인 원청인 CJ 대한통운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걸까요? 구조를 한번 보세요. 되게 간단해 보이면서도 복잡해요. 택배기사님들은 지역 대리점이랑 계약을 맺습니다. 그쵸? 그런데 수수료가 얼마인지, 업무 방식은 어떻게 할지, 이런 실질적인 통제력은 저 위에 있는 원청, CJ 대한통운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사장은 뒤에 숨어있는 이런 구조 때문에 법적인 책임 주체가 대체 누구냐, 이게 극도로 애매해지는 거죠.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완전히 똑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두 개의 다른 법원이 그냥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한쪽 경주법원에서는 CJ는 사장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다른 쪽 부산법원에서는 아니다, 실질적인 사장이 맞다라고 판결했어요. 아니, 같은 나라에서 같은 법으로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누구는 유죄가 되고 누구는 무죄가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게 노동자들이 빠져버린 엄청난 딜레마, 일종의 법적 함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업무방해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CJ는 우리 사장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해야 유리해요. 그런데 정작 단체 교섭을 하려면 CJ가 우리의 진짜 사장입니다 라고 외쳐야 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기면 저쪽에서 지게 되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볼까요? 노동자들이 이렇게 파업을 할 때 회사는 그럼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을까요? 물론 사용자에게도 법이 보장하는 아주 강력한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직장 폐쇄, 영어로는 락아웃이라고 하죠. 회사가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카드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합법인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목적이 과연 방어였느냐, 아니면 공격이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확 갈리게 됩니다.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유성기업 사례입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처음 노조 파업에 맞서서 회사가 직장 폐쇄를 한 것, 이건 방어적인 조치니까 합법이다. 오케이. 그런데 노조가 우리 파업 멈추고 일하러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회사가 계속 문을 걸어 잠갔단 말이죠. 그건 더 이상 방어가 아니라 노조를 아예 없애려는 공격적인 행위다. 그래서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합법이었을지 몰라도 그 목적이 변질되는 순간 불법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 아슬아슬한 법의 줄타기 당연히 심각한 위험이 따릅니다. 만약에 파업이 불법으로 딱 규정되어 버리면 그때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대가는 정말이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바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돼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5년. 이건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압박일 수밖에 없겠죠. 이 업무방해죄 조항, 이게 얼마나 뜨거운 감자냐면요.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들 의견이 완전히 쫙 갈렸습니다. 결과가 어땠냐면 위헌 5명, 합헌 4명, 딱 한 표 차이로, 정말 단 한 표 차이로 이 법이 살아남은 거예요. 이 아슬아슬한 5대 4라는 균형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깊은 고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을까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 문제의 핵심이 보입니다. 위헌이라고 본 5명은 파업을 이렇게 형사처벌하는 건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너무 위축시킨다. 이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는 거고요. 반대로 합헌이라고 본 4명은 아니다. 사용자의 재산권과 사업의 자유도 지켜줘야 한다. 그러려면 이 조항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노동자의 권리 대 사용자의 권리, 이 근본적인 가치의 충돌이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파업의 방법이 합법이냐 아니냐 이걸 둘러싼 논쟁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싸움의 무대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요. 바로 파업의 목적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거죠. 과연 정당한 파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목적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준 판결이 있습니다. 바로 KBS 방송인들의 파업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인데요. 이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어요. 파업의 정당한 목적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이 판결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파업의 목적이 단순히 월급 올려달라, 근로시간 줄여달라 같은 전통적인 이슈를 넘어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 같은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목표까지도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다시 말해 기자에게 공정하게 보도할 권리도 중요한 근로조건의 일부다 이렇게 본 거죠. 파업의 지평을 완전히 넓혀버린 정말 역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방송의 공정성이 정당한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면 그럼 미래에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IT 개발자들이 우리는 비윤리적인 AI는 개발 못하겠다라며 파업하는 것, 혹은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차 생산 라인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며 파업하는 것, 이런 것들도 과연 정당한 근로조건을 위한 투쟁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까요? 법 위에서의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무대는 앞으로도 계속 더 넓어질 겁니다.